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또 많은 은퇴 연령 계층 분들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 절세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께 전달해 주실 딱 적임자 이성호 세무사님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번 가볍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주로 이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가족 울타리 내에서 좀 더 효과적인 부의 이전, 자산 이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책도 보시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네, 특히 이제 부의 이전이니까 이것은 아마도 상속을 맞습니다. 의미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상속이라는 관점에서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절세 비법을 좀 말씀해 주실 테니까 아마 기대되시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적으로 봤을 땐 네. 우리가 내년에 겪게 될 인구 구조적 사회 현상이 이미 일본에는 진행됐었기 때문에 단카이 세대라고 하죠. 네. 이게 무엇인지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상속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네. 상속을 좀 바라보는 시각을 단순히 이제 세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인문학적으로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인구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실제로 최근에 재산 가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고령화 사회하고 상속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 1947년도부터 49년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태어난 세대를 단카이 세대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이제 인구 구조적으로 덩어리만큼 하나의 유의적으로 이제 출생한 그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네. 이 단카이 세대가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단카이 세대 그들도 커가면서 학생 운동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198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일본 경제 성장의 주역인 그런 일군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세대인데, 이 단카이 세대가 지금 나이가 70대 중후반이죠. 거의 80살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일본의 이제 사회 궤도에서 주체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은퇴를 해서 그럭저럭 노년을 보내다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세대들이 점점 급증하게 상속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이 대규모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두고 일본을 다사사회, 죽음이 많은 사회다라고 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고령층에서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진입이 된 사회이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서 상속이 급격하게 발생을 함으로써 이걸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노노사회, 노노상속 또는 인상속이라는 말을 써요. 네. 노노상속은 말 그대로 이제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한다. 그렇죠. 그 말인즉슨 상속을 받는 자녀 세대 입장에서도 이미 나이가 50대거나 혹은 환갑을 넘은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노상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는 인닌상속, 인지증 걸린 부모가 역시나 인지증에 걸린 자녀에게 상속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증은 치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래전부터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점이 이제 그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이 되게 되면 그 재산이 사회적으로 좀 이제 소비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재투자 목적으로 좀 이렇게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이 되도록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미 상속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음으로써 동시에 나의 상속을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재상족이 발생을 하고 이제 부의 대물림이 몇 차례 이루어지면 이 재산이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만 크게 발생을 한다는 좀 현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자녀 세대가 대부분 도심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사망을 하면서 물려주신 재산이 다시 수도권이나 도심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이런 격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한 개인이나 가정에서 이야기했을 때 좀 어떤 세금에 대한 경중을 좀 고민을 하기보다는 고령화 사회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비용이나 현상으로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단카이 세대를 중심으로 먼저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경제에 나타난 주요 이슈들을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2025년이 되면 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네. 20%를 초과하는 해가 되는 거죠. 25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올해까지는 고령 사회인데 내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큼 어떤 고령화가 뚜렷하게 전개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에서 맞습니다. 5명 중에 이제 1명이 고령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고 일본의 단카이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이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격이 이미 고령자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점차 우리도 그런 일본의 전철을 인구 구조적인 관점에선 밟아나갈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어떤 영향이 있다고 혹시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가 출생 연도를 봤을 때 194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중반 사이가 이제 전반기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단카이 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향후 발생할 상속을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피상속인의 수, 그러니까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우리나라 사망자 수 중에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수준까지 발생하는 이 돌아가신 사망자의 수의 연령층을 비교를 해보면 80세 이상이 전체의 48.5% 정도입니다. 허들을 좀 낮춰가지고 70세 이상까지 포함을 하면 그 비중이 전체의 71%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도 전체 상속인 중에 이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25년이 됐을 때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죠. 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3% 정도고 좀 더 시간을 후대로 넘어가서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대략 40%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인구 구조적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사회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우리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구조적 변화를 들여다본 배경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 자산 관리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거죠. 네. 그럼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은 많은 이제 가구주분들이 어디에 주로 자산을 편중시켜 가고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통계 자료에서도 이제 피상속인의 수, 사망자 연령이 고령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우리나라 전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전체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의 상당 부분이 역시나 고령층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대략 한 40% 정도가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가 소위 말하는 경제 허리, 경제 주축이라고 하는 40, 50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뭐 20대, 30대인데 이러한 그 고령층에서 집중되어 있는 이 사회적인 현상, 이 자산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제 상속세만 걱정을 할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내가 상속을 받고 난 이후에 단기간 내에 나의 상속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또 한 세대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좀 많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미리부터 상속을 좀 준비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주제를 여러 차례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해 없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로 봤을 때 절대적인 1위죠. 절대적인 1위라는 말하고 소위 고령자가 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나라고 이제 매칭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죠. 맞습니다. 양극화가 심한데 고령층의 양극화는 더 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원래 고령층은 주로 소득은 없는 상태죠, 거의.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자산을 보유했느냐,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양극화 때문에 빈곤한 노인도 많지만 또 굉장히 많은 자산을 보유한 노인도 많다. 이렇게 여러분 이 노인 혹은 고령층에 대한 그 자산 시장 분포를 좀 가정하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말씀하신 거에 대한 첨언을 드리면은 이 노령층 인구가 전체 40%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자산을 해부를 해보면 대부분의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또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거의 60% 이상이 부동산이고 또 부동산 중에서도 더 해부를 해보면 뭐 다른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내가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 혹은 아파트 한 채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내가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이렇다 할 내가 특정한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상속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구나 이제 납부할 수 있는 걱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한 극단적인 좀 경험담이긴 한데 네. 이 돌아가신 분이 그 700억대 자산가 분이셨습니다. 네. 자산가 분이셨는데 그 자녀분이 최근에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들어서 상담을 좀 한 적이 있는데 700억대에 대한 상속을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이것저것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세금이 280억 정도 나옵니다. 네. 280억이라고 하는 세금이 단순하게 숫자의 나열만 봤을 때 2하고 8을 제외하고도 0이 9개가 들어가요. 그냥 손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숫자입니다. 이 자녀분께서 이 납부속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당연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시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불안함과 걱정스러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나이도 이미 환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산을 받고 나서 기존에 있는 자산을 합산을 했을 때 나의 상속세는 과연 얼마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차마 이제 말씀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분의 자산 역시 절반 정도는 세금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갖고 있는 자산의 절반 정도가 만약에 세금일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현실적으로 이 절세를 할 수 있을까를 심도 높게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말이죠. 최근 10년 동안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 데이터로 보면 그 소득의 증가율이 있고 네. 자산 가치의 증가율이 있는데 이걸 매년 확인을 합니다만 네. 이 증가율을 쭉 계산해 보면 한 해만 빼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네. 한 해만 빼고 소득의 증가율보다 자산 가치의 증가율이 더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소득을 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노력이 나의 부를 증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다라는 자산관리적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자산 가치가 뭐 이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상속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혹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마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재산 형태가 있지만 보통 이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입니다. 네. 이 중에 특정 아파트 브랜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1,5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 평수가 대략 이제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의 52평 기준으로 봤을 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대한 역대 자료를 보면 2017년도 3월 달에 이 52평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한 금액이 9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1년 한창 재산 가치가 높아 있을 때죠. 네. 그때 2021년 기준으로 5월 달에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17억 6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신고한 적이 있어요. 네. 불과 이제 4년에서 5년 사이에 불구하고 재산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상속세를 산정을 할 때 내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해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를 산정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재산이 없고 변수를 다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5억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상속세가 발생을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공제가 5억까지 있기 때문에. 네. 상속세 계산을 한번 해보죠. 2017년도에 이 52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대략 6,800만 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네. 근데 내가 자산 관리뿐만 아니고 내가 건강 관리를 좀 열심히 해서 내가 단순하게 자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 살았을 뿐인데 2021년도에는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대략 3억 3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해요. 불과 4, 5년 사이에 재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차이가 거의 5배가량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 세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세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뭐 올해 물가 상승률이 대략 뭐 3.5%, 4% 있을 것이다라고 자료를 충분히 소식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 따라서 국회에서 뭐 세법을 개정을 해서 과세 표준이나 세율을 적극적으로 적시성 있게 개정을 해가지고 그걸 적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재산가치 변동분을 따라올 수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더 특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움직임이 무겁고 또 실제로 지난 1999년 마지막 개정 이후에 24년 동안 개정이 된 바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10%부터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99년도 개정이 되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재산 가치는 계속 우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세금을 산정하는 비중은 이제 여전히 과거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갭 차이만큼 내가 실제 재산 가치에 비해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사례를 가지고 판단해봐도 네. 자산 가치는 2배 올라갔는데, 근데 소위 이 세금은 5배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2배 늘어날 때 세금 5배 늘어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비교해 보셔도 절세 전략이라는 것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조해드린 대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이 구간의 그 상속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산 상속. 그럼 우리는 현명하게 대응할 그 전략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요. 특히 24년 올해 들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아마 저도 이제 그 사람들 만나고, 네. 뭐 식사 자리나 아니면 뭐 운동하려고 이제 운동 자리나 하면은 계속 질문해요. 금리 언제 내려요? 네. 뭐 경기 언제 회복돼요? 근데 아마도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살아가는 내내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실 텐데, 어쨌든 이런 세금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세금 상담을 할 때 세금 상담을 임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재산을 물려주는 쪽, 그러니까 재산을 받는 쪽이 있고 물려주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재산을 물려주는 쪽,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집중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 소유, 권리 의무 관계 범위 안에 있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그동안 이제 재산을 형성하기까지 일평생을 바쳐왔을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고생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세금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자녀분이 아니고 부모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 상담을 할 때는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부모님하고 자녀분하고 손잡고 오십시오. 딱 요거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왜 그러냐면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 비교적 난해한 내용에 대한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혼자 오신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한번 듣고 집에 가가지고 남은 자녀들한테 혹은 가족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네. 세금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가볍게 티타임 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나 여러 가지 자료도 미리 확인을 하는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직접 준비하지 않은 자녀는 상대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 행동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부모님하고 자녀분 입장에서 서로의 니즈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상승되는 효과, 결론을 도출하는 게 세금 상담의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재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파트가 있고 하나는 매달 월세가 나오는 상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리고 이 두 가지 재산에 대해서 자녀한테 어떤 걸 먼저 준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차별해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최근에 자녀가 출산을 해가지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녀의 양육이나 아니면 생활 환경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상급지를 갈아타고자 한다라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과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먼저 증여를 한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주택수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때 또 아무래도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상급지로 갈아타면서 대출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매달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좀 증여를 한다고 해주면 자녀 입장에서도 좀 반기는 원하는 그런 니즈에 맞는 그런 이제 상담이 되겠죠. 네. 자, 이런 세금 상담을 위해서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금 상담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네.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또 운용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절세 방법에 관한 모든 것, 이 책에 이렇게 집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절세 비법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각 부문별 절세 전략들 쭉 나와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좀 간단한 것부터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녀한테 말이죠. 뭐 생활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학자금도 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요.